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68세 한 아버지가 아들 부부 몰래 집을 팔고 홀연히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8세 정해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부인을 잃고 홀로 남은 아버지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정해철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40년간 운영했던 인쇄소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부인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옆자리에 손을 뻗어보곤 했어요.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아들 민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었죠. 38세가 된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며느리 서연도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라며 환하게 웃어줬고요. 그렇게 시작된 합가 생활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을 쓸고 닦는 건 정해철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는 말이 피곤해였죠. 쇼핑백을 현관에 툭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러면 정해철이 슬금슬금 나가서 쇼핑백을 정리하고 벗어놓은 구두도 신발장에 넣어줬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민수야, 오늘 회사는 어땠냐? 별일 없었어요.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집안일 좀 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랬지. 그러셨구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은 자기들끼리 오늘 있었던 일, 주말 계획, 온라인 쇼핑몰 매출 이야기만 했죠. 정해철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롯데월드 갈까? 날씨도 좋다던데. 좋지. 오랜만에 우리끼리 데이트하자. 우리끼리라는 말에 정해철의 가슴이 찡했어요.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느꼈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를 먹으면서도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아들 부부였어요. 아버님도 많이 드세요. 고맙다, 서연아. 네, 아버님은 입맛이 까다로우시지 않아서 좋으세요.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가족 같지 않고 어색한 동거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밤이 되면 더욱 심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기들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렸어요. 정해철은 작은 방에서 혼자 뉴스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이게 맞나 싶네. 정해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고 함께 사는데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혼자 남으니까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 거실 정리, 부엌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면 아들 부부가 일어났죠.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말은 없었어요. 당연한 듯이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정해철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들 부부가 자신을 하인처럼 대하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습니다. 정해철은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아들 부부는 출근했죠.
오후 3시쯤 되니까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뭔 냄새지? 정해철이 부엌으로 가보니 서연이 뭔가 열심히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민물장어 2마리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고 전복도 있었거든요. 서연아, 오늘 무슨 날이냐? 아, 아버님, 민수 오빠가 승진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요. 조금 일찍 퇴근한대요. 그래, 축하할 일이네. 정해철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의 승진 소식도 기뻤고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도 대견했거든요.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요, 아버님. 거의 다 됐어요. 오후 6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죠. 어머, 벌써 왔네. 서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반겼어요. 식탁에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민물장어 구이, 전복 버터구이,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고급 소주까지 있었어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민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식탁에는 접시 2개만 놓여 있었거든요. 정해철은 거실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말이죠. 아버님도 드시죠. 서연이 뒤늦게 말했지만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부엌에서 작은 접시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자, 아버님 것. 서연이 집게로 집어준 건 장어 꼬리 부분이었어요. 제일 작고 타다 만 부분이었죠. 전복은 아예 없었고요. 고맙다. 정해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서연의 다음 행동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행주를 가져와서 정해철의 접시 앞쪽 식탁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주로 접시와 나머지 음식 사이를 살짝 막아버렸어요. 아버님, 이런 기름진 음식은 어르신들한테 부담될까 봐서요. 소화도 안 되실 테고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죠.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장어를 한 점 베어 물었어요. 이야, 정말 맛있다. 여보, 고생했어. 후훗, 오빠 승진 축하하려고 준비한 거야. 우리끼리 먹는 날이니까. 우리끼리 먹는 날이라는 말이 정해철의 귓가에 쨍하고 울렸어요. 아버지도 축하해 주세요.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집도 더 큰 데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지만 정해철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 축하한다. 겨우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장어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맛있어야 할 음식이 모래 씹는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는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승진 후 계획, 새로운 집 이야기, 주말 여행 계획까지. 정해철은 그저 듣고만 있었죠. 여보, 이 소주 정말 좋네. 얼마짜리야? 3만 원짜리. 특별한 날이니까 좀 비싼 걸로 샀지. 3만 원짜리 소주를 둘이서 마시면서 아버지한테는 장어꼬리 하나만 준 거였어요. 정해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다. 네, 아버님. 푹 쉬세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눈은 민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간 정해철은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노라기보다는 서글픔이었죠. 내가 이 집에서 뭐지? 정해철은 자문했어요.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님도 아니고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았거든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렸어요. 자신이 없으면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정해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정해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정해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난 거였죠.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장어꼬리 하나 행주로 막힌 식탁, 우리끼리 먹는 날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해철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오창호를 찾았어요. 40년 지기 친구였죠. 함께 사업도 했고 부인들끼리도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창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창호야, 나다. 해철이. 어머, 해철아.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어디서 볼까?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 1시간 후에. 정해철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들 부부는 아직 자고 있었거든요. 공원에 나가보니 창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얼굴에 다 써있네. 창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창호야, 나 이 집 떠나려고 해. 정해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창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정해철은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장어 사건부터 시작해서 평소 겪는 일들까지 다 털어놓았죠. 그래서 결심했어. 조용히 집을 팔고 떠나겠다. 창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철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계획이 있어? 그게 문제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창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오랜 친구였지만 부동산과 재무 쪽으로는 정말 전문가였거든요. 일단 첫 번째, 통장부터 정리해야 돼. 아들이 모르는 새 통장을 만들어. 새 통장? 응. 지금 쓰는 통장은 아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새로 만든 통장으로 돈을 조금씩 옮겨놓고. 정해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번째, 집 매매는 내가 도와줄게. 조용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정말? 물론이야. 40년 친구인데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뭐 하겠어. 창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번째, 갈 곳은 정했어? 강릉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좋은 선택이야. 강릉에 괜찮은 아파트 단지 몇 개 알아볼게. 창호는 수첩을 꺼내서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해철아, 제일 중요한 건 비밀 유지야. 절대로 아들한테 들키면 안 돼. 그래서 고민이야. 집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 도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내지? 창호가 빙긋 웃었어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 사물함 하나 빌려. 동네 헬스장이나 목욕탕 사물함 말이야. 사물함? 매일 운동한다고 나가면서 조금씩 옮기는 거지. 아들 부부는 내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을 거 아니야. 정해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 팔 때 명의 변경 서류가 필요할 건데 아들 도장과 서명이 있어야 해. 그건 어떻게? 창호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관리사무소 서류 뭉치 가져가라고 해봐. 그 안에 슬쩍 끼워 넣는 거야.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여기 도장 좀 찍어줘라고 하면 대충 찍을 거야. 그래도 될까? 해철아,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아들이 의심할 리 없어. 게다가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한테 관심 없잖아. 정해철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막막했던 일이 하나씩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창호야, 정말 고맙다. 뭘 고마워해. 우리 사이에. 창호가 정해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빠를수록 좋지. 1달 안에? 좋아. 그럼 나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겠네. 오늘부터 강릉 부동산 알아보고 너는 새 통장부터 만들어.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사물함을 빌릴지, 어떻게 서류를 준비할지, 집 매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까지 말이죠. 참 해철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계획대로만 움직여.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흘리면 다 틀어져. 정해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마지막까지 비밀로 하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해철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뚫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정해철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침 8시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어요. 동네 노인정이나 갔다 오려고. 아, 그러세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민수는 대충 인사하고 나갔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정해철이 어디 가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자 정해철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동네 은행에 갔어요. 어르신, 새 통장 만드시려고요? 네, 적금 통장 하나 만들고 싶어서요. 네, 신분증 주세요. 통장을 만드는 데는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바로 기존 통장에서 500만 원을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넣을 거예요. 네, 자동이체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직접 와서 넣겠어요. 정해철은 새 통장과 도장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죠. 다음은 사물함이었어요. 동네 헬스장에 가서 둘러봤는데 마침 사물함 임대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물함 빌리고 싶은데요. 네, 월 2만 원이에요. 몇 개월치 내실 거예요? 6개월치 주세요. 정해철은 12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사물함 열쇠를 받았습니다. 번호는 217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부부가 없는 틈을 타 중요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집 등기 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들 말이죠. 어디 뒀더라? 정해철은 서재 서랍을 뒤졌어요. 40년간 모아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냈어요. 오후 2시 정해철은 다시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 가방을 들고 말이에요. 어르신, 오늘부터 운동하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았어요. 네, 건강 관리 좀 해야겠어서요. 정해철은 사물함으로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어요. 새 통장과 도장도 함께 넣었고요. 그리고 진짜로 운동을 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집에 돌아오니 아들 부부가 퇴근해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헬스장 갔다 왔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헬스장요? 갑자기 웬 운동이세요?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해야지.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운동하시다니 신기하네요. 좋은 생각이세요. 정해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기가 짐이 되기 싫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아들이 서글펐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패턴이 생겼어요. 아침에 아들 부부가 출근하면 정해철은 운동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실제로는 창호와 만나서 계획을 구체화하거나 강릉 부동산 정보를 알아봤죠. 해철아, 강릉에 괜찮은 아파트 찾았어. 창고가 부동산 광고지를 보여줬어요. 바다 보이는 30평 아파트야. 가격도 적당하고. 좋네. 직접 보러 갈까?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창호와 정해철은 주말에 강릉으로 향했어요. 아들 부부한테는 친구랑 온천 여행 간다고 했죠. 강릉 아파트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고 주변도 조용했습니다. 여기로 하겠어요. 정해철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냈어요.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고요. 어르신, 현재 집은 언제 내놓으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알아봐 주세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해철은 기분이 묘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설렘과 동시에 가족과 멀어진다는 서글픔도 있었거든요. 창호야,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내 인생 살 때가 됐지. 창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 온천 어떠셨어요? 좋았다. 기분 전환 좀 됐어. 그러시면 다행이에요. 아버지도 취미 생활 하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해철의 여행이 어땠는지, 어디 갔는지는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정해철은 사물함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절반은 왔네. 정해철은 혼잣말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죠. 아들의 서명과 도장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서명과 도장을 받아내는 일이었어요. 한번 실패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정해철은 며칠 동안 민수의 패턴을 관찰했어요. 평일 저녁에는 피곤해서 짜증을 내고 주말에는 서연과 데이트 계획으로 바빴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노려야 했어요. 창호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있었어요. 집 매매를 위한 명의 변경 서류, 명도 확약서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걸 그냥 가져다 줄 수는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좀 가져왔는데 도장 좀 찍어줄래? 이런 식으로는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정해철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진짜 관리사무소 서류와 섞어서 가져다 주는 거였죠. 월요일 아침 정해철은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저희 집 관련 서류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어떤 서류요? 아들이 대출 받을 때 필요하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 서류들을 출력해 줬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건물 현황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해철은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창호가 준비해둔 서류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도 확약서는 맨 아래쪽에 넣었어요. 대충 보면 그냥 관리사무소 서류 같아 보이도록 말이죠. 저녁 시간을 기다렸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야, 잠깐. 네, 아버지. 민수가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좀 가져왔는데 도장하고 서명 좀 해줄래? 나는 잘 모르겠네. 정해철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또 무슨 서류예요? 관리비는 잘 내고 있는데. 민수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라고 하네. 귀찮지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정해철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에이, 관리사무소 사람들도 참. 괜히 일만 만들어. 민수가 불평하면서도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대충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철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여기 도장 찍으면 되죠? 민수가 첫 번째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정해철이 대답했어요. 민수는 도장을 찾으러 서재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귀찮아. 민수는 투덜거리면서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 두 번째 서류, 세 번째 서류. 하나씩 넘어가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명도 해야 하나요? 응, 도장하고 서명 둘 다 하라고 하더라.
정해철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짜증스러워하면서도 열심히 서명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개그맨들이 웃기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명도 확약서 차례가 왔어요. 정해철의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것도 관리사무소 서류예요? 민수가 잠시 멈추며 물었어요. 정해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가 싶었죠. 글쎄, 다 비슷비슷해 보이네. 관리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준 거니까 그런가 보지. 정해철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복잡하네. 민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다 됐어요? 응, 고생했다. 정해철이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했어요. 아버지, 다음에는 이런 거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하면 귀찮잖아요. 알겠다, 미안해. 정해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건 진심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펐거든요. 민수는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했고 정해철은 서류들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야 정해철은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성공했어요.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거였죠.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완벽했어요. 민수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이네. 정해철은 혼잣말을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넌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해철은 헬스장에 가서 서류들을 사물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창고야, 성공했어. 진짜? 대단하네, 해철아. 이제 집 매매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알겠어. 이번 주 안으로 매물 내놓을게. 정해철은 기분이 이상했어요. 후련한 마음과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집 매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창호가 신뢰할 만한 부동산 중개사를 소개해줬어요. 조용히 처리하는데 전문가라고 했죠. 어르신, 이 정도 위치에 이 평수면 시세가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개사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좀 급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5억 5천 정도로 내놓으시죠. 빨리 나갈 거예요.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했어요. 며칠 후부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들 부부가 출근한 시간에만 왔죠. 아버지, 오늘 집에 누가 왔다 갔나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물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말한 모양이었어요. 정해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가스 점검하러 왔었어. 가스 점검이요? 저희한테는 연락 안 왔는데? 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와서 점검하고 갔다고 하네. 나도 잘 모르겠어. 정해철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점점 거짓말이 늘어가는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가? 뭔가 이상하네. 민수가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조건도 괜찮았어요. 계약금 1,000만 원,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겠다고 해요. 중개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정해철은 바로 승낙했어요. 그런데 계약 직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르신, 매수자 측에서 명도 확약서를 요구하는데요. 명도 확약서요? 네, 현재 거주자들이 언제까지 이사 나가겠다는 확약서 말이에요. 아드님 서명이 필요해요. 정해철은 속으로 웃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거면 있어요. 미리 받아놨어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중개사가 놀라워했어요. 정해철은 사물함에서 명도 확약서를 가져왔어요.
민수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였죠. 와, 완벽하네요. 그럼 바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한 달 후면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해철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정말로 이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오늘 오후에 집에 계세요? 민수가 아침에 물었어요. 왜? 점심시간에 잠깐 들를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서류 좀 가져가야 해서. 정해철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오후 2시에 매수자 부부가 집을 다시 보러 오기로 했거든요. 몇 시쯤? 1시 반쯤? 금방 갔다 올 거예요. 정해철은 급히 계산했어요. 매수자 부부는 2시에 오고 민수는 1시 반에 온다면 겹칠 수도 있었어요. 알겠다. 정해철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오후 1시 정해철은 중개사에게 전화했어요. 죄송한데 오늘 시간을 좀 늦춰주세요. 3시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 이미 약속을 잡았는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다행히 매수자 부부가 시간 변경에 동의했어요. 1시 반 민수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 계셨네요. 응, 어서 와. 민수는 서재에서 뭔가 찾더니 금방 나갔어요.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민수가 나간 지 10분 후 정해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슬아슬했지만 넘어간 거였죠. 3시에 매수자 부부가 왔어요. 신혼 부부인데 정말 꼼꼼하게 집을 살펴봤어요. 화장실 수압은 어때요? 최고예요. 한번 써보세요. 정해철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부엌 싱크대 상태도 좋네요. 네, 관리 잘했거든요. 부부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해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30분 후에 다시 집에 갈 것 같아요. 서류를 깜빡했네요. 정해철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30분 후면 3시 30분 매수자 부부가 아직 있을 시간이었어요. 실례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정해철이 재빨리 말했어요. 아, 네. 충분히 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부부가 웃으며 나갔어요. 정해철은 현관문을 닫고 나서 벽에 기댔어요.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네. 정해철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었어요.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집 잔금 치르는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정해철은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죠. 가장 중요한 건 아들 부부가 없을 때 이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민수 씨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서연이 목요일 저녁에 말했어요. 1박 2일이요.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좀 하려고요. 정해철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녀야지. 아버지는 괜찮으시죠? 이틀 정도 혼자 계셔도? 민수가 물었어요. 뭘 걱정이야. 나도 이제 혼자 잘 지내. 정해철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정말 혼자 잘 지낼 거야. 아주 잘이라고 생각했지만요. 금요일 저녁 아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아버지, 저희 내일 늦게 돌아올 거예요.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정해철은 현관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어 줬어요. 평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인사였죠. 아들 부부가 떠나고 나자 정해철은 바로 창호에게 전화했어요. 창호야, 드디어다. 해철아, 준비 다 됐어?
응,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자. 알겠어. 이사차는 아침 9시에 갈 거야. 정해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40년간 살았던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새벽 5시 정해철은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부인의 사진, 중요한 책 몇 권, 그리고 추억이 담긴 소품들 뿐이었죠. 거실에 있는 큰 가구들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새 집에서는 필요 없었거든요. 아침 9시 이사차가 도착했어요. 어르신, 짐이 별로 없네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놀라워했어요.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새 출발이니까. 정해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짐 싸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정말 간단했거든요. 그럼 강릉으로 출발할까요? 네, 갑시다. 정해철은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추억이 가득한 공간들이었죠.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거였거든요. 이사 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정해철은 마지막 일을 했어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놓은 거였죠.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민수 서연에게. 집을 팔았어. 한 달 안에 이사 나가야 돼.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마이너스 아버지. 그리고 집 열쇠도 함께 올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정해철은 혼잣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강릉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정해철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와, 정말 좋네요. 이삿짐 센터 직원도 감탄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새 인생 살 거예요. 새 아파트는 깔끔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거실, 아담한 방 하나, 작지만 실용적인 부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짐을 정리하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부인 사진을 거실 선반에 올려놓고 책들을 정리하고 옷들을 옷장에 걸었어요. 오후 5시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정해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여보, 우리 새 집 어때? 정해철은 부인 사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조용하고 좋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해철은 핸드폰을 보다가 전원을 껐어요.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동네를 나가봤어요.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식당이 있었어요. 어르신 새로 오셨나 봐요. 식당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우리 동네 조용하고 좋아요.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해철은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겨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해철은 혼잣말을 했어요. 68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강릉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정해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핸드폰에는 매일 10여 통의 전화와 수십 개의 문자가 왔어요. 민수와 서연에게서였죠. 하지만 정해철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집 판 게 진짜예요? 농담이죠?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화가 난 듯한 문자들이 왔죠. 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집이 아버지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해철은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더니 집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2주째부터는 문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우리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요. 새 집 구하기 어려워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이제야 살갑게 구는 모습이 더욱 기가 막혔어요. 정해철은 그 문자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창고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해철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내 며느리가 임신했다더라. 정해철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건 기쁜 일이었거든요. 그래? 몇 개월 됐대? 석 달 정도 됐다고 하네. 너 떠나고 나서 알았나 봐. 정해철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손주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갈 마음은 없었어요. 창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아기용품 좀 사서 보내주면 안 될까? 내 이름으로는 말고 그냥 손주 이름으로. 그래도 될까? 응, 손주에게는 죄가 없잖아. 창호가 도와줘서 고급 아기용품 세트를 주문했어요. 수저 세트, 옷까지 장난감들을 한 박스 가득 담아서 보냈죠. 발신자는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라고 적었어요. 며칠 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아기용품 감사해요. 손주가 태어나면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으로 정중한 문자였어요. 역시 받을 게 있으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죠. 정해철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역시 손주 이름으로요. 강릉 생활은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동네 할아버지들과 친해져서 함께 바둑도 두고 등산도 갔어요. 해철이 형님,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인쇄소 했었어. 아,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시구나. 꼼꼼하기는 나이 먹어서 그래. 정해철은 새로운 친구들과의 시간이 즐거웠어요. 누구도 자신을 하인처럼 대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해철은 스마트폰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친구들과 등산 가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들까지. 그리고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인생은 지금부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멋지세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용기를 내고 싶어요. 정해철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달 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했죠. 정해철은 이번에도 선물을 보냈어요. 금반지와 돌잔치용 한복, 그리고 교육비로 쓰라며 상품권도 함께요. 모두 손주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냈다고 전해주세요. 택배기사에게 부탁했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손주 건강하게 키워라. 선물은 계속 보낼 테니 걱정 마라. 그리고 다시 연락을 끊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정해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늘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죠. 해철이 형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동네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정해철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아침, 친구들과 웃으며 보내는 오후, 조용히 책을 읽는 저녁.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여보, 우리 잘했지? 정해철은 부인 사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떨어지는 붉은 해가 아름다웠습니다. 정해철은 마지막으로 SNS에 글을 하나 더 올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안녕.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분명히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해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